고려 말 1355년 개경의 북쪽 경기 지역 어느 고택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조선 최초의 대비가 될 이 아이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본관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신라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월성부원군 김천서로 고려 말 혼란기에 정몽주, 이색과 같은 학자들과 깊이 교유하며 성리학적 명분과 절의를 중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천서는 단비음기와 여러 문집에서 고려가 망하자 관악산에 은거하며 두문불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두문동 72현처럼 새 왕조의 불사이군의 뜻을 지켰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자란 어린 김씨는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는 명분과 절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권세는 물처럼 흐르고 명예는 구름처럼 흩어지느니라.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진심만은 평생을 가는 법이다. 이 가르침은 훗날 그녀가 단 한 명의 남편만을 섬기며 그 남편의 후궁, 소생 자녀들까지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덕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1360년대 후반 고려는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약탈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부패했고 권문 세족들은 백성을 수탈하며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북방의 무인 이성계가 여진족을 격퇴하고 왜구를 토벌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권백 37 이성계 열전에는 위화도, 회군 이전부터 이미 그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6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 이방관은 아버지와 형 방우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용맹을 떨쳤지만 정치적 야심은 없는 순박한 무인이었습니다. 정종실록 권일 총서에는 정종은 성품이 관우하고 전쟁터에서는 용맹했으나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370년경 김천서는 딸의 혼처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의 권문 세족과 혼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이성계 집안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비교적 청렴했고 특히 둘째 아들 이방관은 권력욕 없는 순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혼담이 오가던 어느 날 김천서는 15살가량의 딸을 불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비는 너를 북방 무인의 집안으로 보내려 하는데 내 뜻은 어떠하냐? 어린 김씨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고르신 분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김천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욕심 없고 의리 있고 충직한 무인이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니 내가 평안히 살 수 있을 게다. 1372년 늦가을 개경 인근의 이성계 저택에서 혼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경주 김씨는 18배 나이로 이방과의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혼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격식을 갖췄고 이성계 부인 한씨 신의왕후는 새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이방과는 무뚝뚝하지만 진솔한 태도로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글재주도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어. 다만 아버님을 도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요. 부인께서 내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평생 부인만을 섬기겠소. 이 말은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정종은 평생 단 한 명의 정실 부인만을 두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신의왕후 한씨가 죽은 후 신덕왕후 강씨를 맞이했고 동생 이방원 태종은 무려 9명에 가까운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방과는 달랐습니다. 김씨는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부군만을 따르겠습니다.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제가 친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약속은 평생 지켜졌습니다. 이방과가 후궁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왕위에 오른 후 후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김 씨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후궁 소생 자녀들을 진심으로 보살폈다는 점입니다. 혼인 후 10여 년 동안 경주 김 씨는 시댁에서 조용히 내조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이방과는 전장을 오가며 아버지를 도왔고 김 씨는 집안을 돌보며 시부모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고려사 권백 37에는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반대하며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하고 조정을 장악했다는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후 정몽주가 제거되고 1392년 선주교 사건, 결국 1392년 7월 이성계는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아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때 김 씨의 친정 아버지 김천선은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사위의 아버지가 새 왕조를 열었지만 그는 고려의 신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관악산으로 들어가 은거를 선택했습니다. 딸이 조선 왕실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켰습니다. 김 씨는 친정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제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이 말에는 김 씨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과 시댁 사이의 갈등을 개인적인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각자의 명분을 존중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태조실록 권15 1398년 8월 기사에는 정한왕후는 덕이 있어 시부모와 남편을 잘 섬겼다는 간접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1398년 초여름 조선 건국 6년째를 맞이한 한양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궁궐 안팎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고 이는 적장자인 방우와 차자인 방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공을 세운 다섯째 방원의 불만을 샀습니다. 김 씨는 남편 이방과의 침소에서 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방과는 침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군, 요즘 밤잠을 설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방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우 방원이 불만이 많소. 나도 이해는 하오. 우리 형제들이 함께 싸워 이 나라를 세웠는데 어린 방석이 세자가 되었으니. 하지만 나는 왕위에 관심이 없소. 다만 형제간의 피를 보는 일만은. 김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군께서 욕심이 없으시다는 것 저는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대화가 있은 지 불과 2달 후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원은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을 제거했고 신덕왕후의 일족들이 숙청당했습니다. 태조실록 권십사 1398년 8월 기사에는 이 참혹한 사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이 평정된 후 태조는 상심 끝에 차자인 이방과를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태조는 왕위를 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정종실록 권일 총서에는 정종이 즉위하니 정한왕후 김씨가 왕비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김씨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지만 그 왕관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즉위식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비는 두렵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둘러싼 욕망이 두렵습니다. 정종은 왕비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갔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오. 아우 방언을 안심시키고 왕실의 평화를 지켜야 하오. 이렇게 경주 김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가르쳐준 절에, 어머니가 일러준 진심, 그리고 남편과 나눈 첫날 밤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격변의 시대를 견디는 그녀의 힘이 될 것입니다. 난세는 시작되었고 정한왕 후 김씨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398년 9월 5일 정종이 즉위한 그날 밤 창덕궁 대조전은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김씨는 화려한 왕비 예복을 벗고 소박한 저고리를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은 맑았지만 불과 한 달 전 이 궁궐에서 흘렀던 피의 냄새가 아직도 그녀의 코끝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정종실록 권일 즉위년 9월 조에는 정종이 즉위하고 정한왕후를 왕비로 책봉했다는 간략한 기록만 나오지만 당시 궁중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세자 방석 11세과 그의 형 방번 15세의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태조실록 권십사 1398년 8월 26일 기사에는 이방원이 사병을 동원하여 세자 방석과 방번을 개경해서 살해했다는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김씨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들의 죽음, 신덕왕후 강씨 일족의 몰락, 그리고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인 다섯째 시동생 이방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남편 정종이 이제 그 이방원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정종에게 김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주무시지 못하십니까? 정종은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잠이 오겠소? 나는 이 자리를 원한 적이 없소.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나를 세우셨고 이제 나는 이 무거운 왕관을 써야 하오. 중전, 나는 두렵소. 아우 방원이 언제 나를. 김씨는 남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적통의 왕이십니다. 대군께서 아무리 공이 크시더라도 전하를 넘볼 수는 없습니다. 소비가 옆에 있으니 함께 견디겠습니다. 이 대화는 정한왕후가 단순히 수동적인 왕비가 아니라 남편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정종 즉위 후 불과 몇 달 만인 1399년 2월 조정에서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옮기는 환도였습니다. 정종실록 권일 1399년 2월 11일 기사에는 임금이 개경으로 환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풍수지리와 한양의 지리적 불편함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방원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한양은 태조 이성계가 정한 새 왕조의 수도였고 신덕왕후 강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했고 정종은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환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정한왕후는 대전에서 정종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종의 얼굴에는 깊은 무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전,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오. 아우 방원의 뜻을 따를 뿐이오.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병을 혁파하는 것도 모두 그의 뜻이오. 정종실록 권이 1399년 9월 조에는 사병을 혁파하고 국가의 군권을 통일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명목상 정종의 업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방원이 주도한 개혁이었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허약한지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정한왕후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왕위가 전하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왕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대군의 뜻을 거스르면 더 큰 화가 올 것입니다. 소비가 옆에서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김씨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왕위는 이방원이 허락한 임시 왕좌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종과 정한왕후가 혼인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정한왕후는 평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왕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것은 곧 왕통의 단절을 의미했고 이는 이방원에게 더 큰 명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1399년 여름 궁궐 후원에서 정한왕후는 홀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시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마, 날씨가 무더우니 안으로 드시지요. 정한왕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곳이 시원하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는 왕비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일부 신하들은 후궁을 더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종은 이미 후궁 한 명을 두고 있었고 그 후궁 소생으로 아들이 한 명 있었지만 정한왕후는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정종실록 권삼 1400년 조에는 간접적으로 왕실의 후사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한왕후는 이를 개인적인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후궁 소생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후궁 소생의 어린 왕자가 병이 들었을 때 정한왕후는 밤새 그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녀들이 중전마마 후궁이 돌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한왕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도 전하의 혈육이니라.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왕실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왕비의 도리이니라. 이러한 태도는 훗날 태종실록에서 정한왕후를 평가할 때 덕이 있어 후궁의 자녀들도 친자식처럼 보살폈다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정한왕후의 덕성은 동서인 원경왕후 민씨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방원의 부인으로 조선 건국 과정에서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동시에 권력욕과 질투심도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태종실록 권일 1401년 조에는 원경왕후가 세자 책봉 문제에 관여하여 남편 이방원의 동생들을 견제했다는 간접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1차 왕자의 난은 원경왕후의 질투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왕자들이 자신의 자녀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1400년 봄 궁중 연회에서 정한왕후와 원경왕후가 마주 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경왕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마마 왕비의 자리가 편치 않으시지요? 정한왕후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원래 편한 자리가 아니지요. 하지만 전하를 모시는 것이 저의 본분이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원경왕후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후사가 없으시다니 마음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왕실은 혈통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 말에 정한왕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면 받아들여야지요. 후궁 소생의 아이들도 전하의 자녀이니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동생님께서는 자녀분들을 많이 두셨으니 복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많다고 해서 모두 복인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자녀들을 위해 권력을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정한왕후는 자녀는 없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그로 인해 남편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1400년 초 개경 궁궐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왕자 이방간이 문제였습니다. 정종실록 권사 1400년 1월 조에는 이방간이 사병을 거느리고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방가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지만 정작 왕위는 둘째 형 방과에게 돌아가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방원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종은 침전에서 정한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중전, 또 피바람이 불 것 같소. 방간이 움직이고 있고 방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정한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시려 합니까? 정종은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소. 중립을 지킬 뿐이요. 하지만 중전, 만약 방언이 이긴다면 나는 이 왕위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소. 정한왕후는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종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소. 이 왕위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언이 진정한 왕이 될 사람이요. 나는 단지 시간을 벌고 있을 뿐이요. 하지만 중전, 만약 내가 왕위를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살 수 있어. 형제의 피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요. 정한왕후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왕위는 남편의 목숨을 위협하는 족쇄이며 오히려 왕위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해방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00년 2월 14일 결국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정종실록 권사 1400년 2월 14일 기사에는 이방간이 박포 등과 모의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이방원이 이를 진압했다는 상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난이 일어난 날 궁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궁궐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한왕후는 내전에서 시녀들과 함께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종은 대전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싸움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방원이 승리했습니다. 이방가는 패배하여 유배되었고 그와 함께 한 세력들이 숙청당했습니다. 태종실록 권일 1400년 조에는 이방원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왕실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난이 평정된 후 정한왕후는 궁궐 후원에 홀로 서서 피로 물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난에서는 어린 왕자들이 죽었고 두 번째 난에서는 남편의 동생이 유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과 이방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종과 정한왕후는 침전에서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전, 이제 끝이요. 나는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어. 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야 하오. 정한왕후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그것이 전하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입니까? 정종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살고 싶소. 중전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소. 정한왕후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비도 같은 마음입니다. 왕위보다 전하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왕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전하를 살리는 길이고 더 이상의 피를 막는 길입니다. 이 대화는 정한왕후가 단순히 남편을 따르는 수동적인 왕비가 아니라 남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지혜로운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왕위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관을 벗고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한왕후의 첫 번째 큰 결단이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평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개경 궁궐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400년 3월 초 이른 봄 아침 정한왕후는 침전 창가에 앉아 궁궐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봄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궁궐 안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종실록 권사 1400년 3월 조에는 난이 평정된 후 조정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표면적인 기록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모든 신하들이 이방원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권은 완전히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정안왕후는 지난밤 남편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정종은 왕위를 내려놓고 싶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조선 건국 이래 단 8년 만에 왕위를 양위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자칫하면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시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마 진지 드시지요. 정안왕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식욕이 없구나. 전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대전에서 대신들과 조회를 하고 계십니다. 정안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조회를 열지만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방원이 내렸고 정종은 그저 승인하는 도장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1400년 4월 어느 날 밤 정종의 침전에서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종, 정안왕후 그리고 정종의 측근 신하 몇 명만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정종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종의 측근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대군께서 요즘 세자 책봉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전하께서 후사가 없으시니 대군의 아들 중 한 명을 세자로 삼자는 뜻입니다. 정종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자를 책봉하라. 그것은 곧 내가 왕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니오? 하지만 나는 그때 정안왕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 책봉은 함정입니다. 대군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다면 전하께서는 평생 대군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질로 사는 것입니다. 정종과 신하들이 모두 정안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결연했습니다. 정안왕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비가 보기에 전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대로 허수아비 왕으로 평생을 사시거나 둘째, 왕위를 대군께 선의하고 상황으로 물러나시는 것입니다. 전하, 어느 것이 전하의 목숨을 지키고 형제간의 피를 막는 길이겠습니까? 이 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사와 후대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정종의 양위 결정에는 정안왕후의 적극적인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연려실 기술 등의 기록에서는 정안왕후가 정종에게 양위를 권했다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신하들은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전마마, 그것은 너무 위험한 결정입니다. 역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정안왕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례가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난을 평정하고 사병을 혁파하고 왕실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제 대군께 자리를 물려주고 전하께서는 상황으로 편히 지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종은 아내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아내의 확고한 지지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400년 5월 정종은 이방원을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정종실록 권호 1400년 5월 조에는 왕이 정안대군을 불러 국사를 의논했다는 간략한 기록만 나오지만 이날의 대화는 조선 왕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전에는 정종과 이방원 단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정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원아, 내가 물어보겠다. 너는 이 자리를 원하느냐? 이방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신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형님께서 훌륭하신 분이시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종은 손을 들어 이방원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실권을 쥐고 있고 나는 명목상의 왕일 뿐이다. 나는 이 자리가 너의 것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정종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중전을 안전하게 지켜다오. 우리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 다만 평안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더 이상 형제의 피를 보지 말자. 이방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신이 맹세합니다. 형님과 형수님을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상황으로 계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종은 왕위를 내놓고 이방원은 형과 형수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400년 11월 양위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종은 공식적으로 이방원을 세제로 책봉하고 조만간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종실록 권호 1400년 11월 13일 기사에는 왕이 정한대군을 세제로 삼았다는 기록이 명확히 나옵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정종이 재위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양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밤 정한왕후는 남편과 함께 창덕궁 후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밤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오? 왕위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오? 정한왕후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권력을 움켜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이고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하께서는 왕위를 내려놓으심으로써 형제간의 피를 막으시고 천수를 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정종은 아내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한왕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비는 처음부터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하와 함께라면 어떤 자리에 있든 행복합니다. 왕비에서 대비가 되더라도 소비는 여전히 전하의 아내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 정종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중전 고맙소. 당신이 있어 내가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7년 전 혼례 첫날 밤에 나눈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섬기겠소. 그 약속은 왕위의 영광과 좌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1401년 1월 28일 개경 궁궐에서 역사적인 양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정종실록 권육 1401년 1월 28일 기사에는 이날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세제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났다. 세제가 즉위하니 이가 태종이다. 양위식 당일 정한왕후는 내전에서 예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왕비가 아니라 대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녀들이 그녀의 머리를 손질하고 장신구를 달아주는 동안 정한왕후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피로 얼룩진 왕관을 벗고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돌아간다. 양위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종은 옥새를 이방원에게 전달하고 짐은 덕이 부족하여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세제는 능력이 있으니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원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형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종과 정한왕후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는 새로운 왕이 상황과 대비에게 올리는 예였습니다. 식이 끝난 후 정한왕후는 남편과 함께 상황의 처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대전보다 훨씬 작고 소박했지만 오히려 더 평안해 보였습니다. 정종이 말했습니다. 중전, 아니,
이제는 대비마마라고 불러야 하는가? 정한왕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칭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여전히 전하의 아내입니다. 정종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401년 2월 태종은 정한왕후를 순덕왕 대비로 책봉했습니다. 태종실록 권일 1401년 2월 조에는 정한왕후를 순덕왕 대비로 높이고 상왕과 대비를 극진히 모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순덕이라는 시호는 순종하고 덕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정한왕후의 성품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순응했지만 그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덕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켰고 그 덕분에 남편과 함께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책봉식 날 태종은 친히 상왕의 처소를 방문하여 정종 부부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정한왕후에게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형님과 마마께서 내려놓으신 그 결단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신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한왕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왕실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형과 형수를 존경했고 그들이 내린 결단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양위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정종과 정한왕후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더 이상 조회에 참석할 필요도 국사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궁궐 후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고 시를 짓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물 위로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종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중전 후회하지 않소? 왕비의 자리를 내려놓은 것을. 정한왕후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전하와 함께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권력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과 함께라면 이 작은 처소도 궁궐보다 더 평안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관을 벗어던지고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왕위를 내려놓는 결단, 그것이 바로 정한왕후와 정종이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10여 년의 평안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은 왕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401년 여름 개경의 상왕 처소는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양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정종과 정한왕후는 여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들려오는 조의 소리도 신하들의 상소도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한왕후는 처소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실록권이 1401년 조에는 상왕과 대비가 검소하게 생활하며 조용히 지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들은 화려한 궁중 생활을 멀리하고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시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왕대비마마께서 문안 인사를 오신다고 합니다. 정한왕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대비라 함은 태종의 어머니인 신의왕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왕후는 이미 1391년에 세상을 떠났기에 이는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한왕후는 바느질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정한왕후로 계실 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모셔라. 이 말에는 정한왕후의 품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양위하여 대비가 되었지만 현재 왕비인 원경왕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잠시 후 원경왕후가 상왕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왕비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정한왕후는 그녀를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왕비마마,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다니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경왕후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마마,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상왕과 대비마마께서 편히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서 원경왕후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경왕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마마, 왕비 자리를 내려놓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라면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한왕후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동생님. 왕비의 자리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국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상왕을 모시고 평온하게 지내면 됩니다. 원경왕후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종실록 여러 기사를 종합하면 원경왕후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했고 자녀들의 세자 책봉 문제로 남편과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1408년 이후 세자 양녕대군의 폐세자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한왕후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님, 왕비의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덕으로 지켜야 합니다. 권력을 탐하면 탐할수록 불안해지고 결국 그 권력에 짓눌리게 됩니다. 소비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원경왕후는 정한왕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지만 두려움도 없었고 지위가 낮아졌지만 존엄은 여전했습니다. 원경왕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마마, 저는 형님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왕실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매일이 불안합니다. 정한왕후는 원경왕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동생님, 마음을 놓으십시오. 전하 태종께서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왕실을 잘 다스리실 것입니다. 동생님께서는 왕비로서 덕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대화 이후 원경왕후는 정한왕후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종종 상왕 처소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한왕후는 비록 권력은 없었지만 궁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402년 봄, 태종은 친히 상왕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태종실록 권삼 1402년 3월 조에는 임금이 상왕과 대비를 문안하고 효성을 다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태종은 정종 부부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태종이 상왕 처소에 도착하자 정종과 정한왕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종은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대비마마 건강하십니까? 소제가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사가 바쁠 텐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태종은 최근 조정의 상황을 설명했고 정종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국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태종은 정한왕후에게 특별히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마마께서 형님을 잘 보필해 주셔서 소제가 마음 놓고 국사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형님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종은 정종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세력을 모으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종과 정한왕후가 조용히 지내는 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한왕후는 태종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상왕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희는 다만 평온하게 여생을 보낼 뿐입니다. 전하께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태종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정한왕후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고 그녀가 있는 한 상황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태종이 떠난 후 정종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중전, 당신은 정말 현명하오. 방언을 안심시키면서도 우리의 존엄을 지켰소. 정한왕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지만 존엄은 지키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명분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한왕후의 조용한 방패막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권력은 없었지만 그녀의 덕과 지혜로 남편을 보호했고 동시에 태종의 신임을 유지했습니다. 1404년 가을 정한왕후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태종의 자녀들, 특히 어린 왕자들에게 왕실의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실록 권팔 1404년 조에는 대비가 왕자들을 자주 불러 가르침을 주었다는 간접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왕 처소에 어린 왕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자 양녕대군 당시 13세, 둘째 효령대군 10세, 셋째 충녕대군 7세, 훗날의 세종이었습니다. 정한왕후는 그들을 마루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자들아, 너희는 왕실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는 큰 복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하다. 어린 충녕대군이 물었습니다. 대비마마, 왕실의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정한왕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덕을 쌓는 것이란다. 권력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덕은 영원히 남는다. 양녕대군이 질문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왕비셨는데 왜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정한왕후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자야,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상왕께서는 왕위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이상의 피를 막으셨고 평화를 지키셨다. 권력을 탐하다가 형제를 잃는 것보다 권력을 내려놓고 평화를 얻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단다. 효령대군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숙부님들과 싸우셨고. 정한왕후는 효령대군의 말을 부드럽게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다. 하지만 왕자들아, 너희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권력을 위해 형제를 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왕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다. 어린 충녕대군은 정한왕후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훗날 세종이 되어 형 양녕대군이 폐위된 후에도 그를 극진히 보살핀 것은 어쩌면 이날 정한왕후에게 들은 가르침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한왕후는 왕자들에게 차와 과일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상왕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상왕께 인사를 드리거라. 잠시 후 정종이 산책에서 돌아왔고 왕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상왕 할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은 흐뭇하게 웃으며 왕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들이로구나. 대비마마 말씀 잘 듣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이렇게 정한왕후는 권력은 없었지만 왕실의 정신적 지주로서 어린 세대들에게 덕목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407년 여름 궁중에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종의 후궁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것이 원경왕후와의 마찰로 이어졌습니다. 태종실록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궁중 야사에 따르면 이때 정한왕후가 중재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원경왕후가 다시 한번 상왕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마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후궁들이 제 권위에 도전하고 전하께서는 저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정한왕후는 조용히 원경왕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생님, 왕비의 권위는 화를 내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덕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후궁들이 동생님을 도전한다면 그들보다 더 큰 덕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왕비의 힘입니다. 원경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형님마마, 저는 형님처럼 강하지 못합니다. 정한왕후는 원경왕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님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으셨을 뿐입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려 하지 마시고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십시오. 소비가 상황을 모시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권력이 아니라 덕 때문입니다. 이 조언 이후 원경왕후는 태도를 바꾸었고 궁중의 갈등은 점차 해소되었습니다. 정한왕후는 직접적인 권력은 없었지만 궁중의 중재자로서 명분과 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410년 봄, 양위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정종은 65세, 정한왕후는 55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노년의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후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개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종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중전,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38년이 되었소. 고려 말의 혼란기부터 조선 건국, 왕자의 난 즉위와 양위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소. 정한왕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정종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전, 내가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요. 당신의 지혜와 덕이 나를 지켜주었소. 정한왕후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비는 그저 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왕위도 모두 전하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38년 전 혼례 첫날 밤에 나눈 약속, 평생 당신만을 섬기겠소라는 그 약속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졌습니다. 조선 최초의 대비 순덕왕 대비 정한왕후. 그녀는 권력은 없었지만 가장 큰 존엄을 지녔고 지위는 낮았지만 가장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덕과 지혜는 왕실의 기둥이 되었고 그녀의 사랑은 남편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1411년 겨울, 개경의 날씨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정한왕후는 56세가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피로가 그녀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태종실록 권위 12, 1411년 조에는 대비가 병환으로 자리에 누웠다는 간략한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정한왕후는 침소에서 가벼운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정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전, 어이를 불러야겠소.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정한왕후는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종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남을 안심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종이 급히 상황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비의 병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대비마마, 소제가 최고의 어의를 보내겠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 하십시오. 정한왕후는 침상에 반쯤 일어나 앉아 태종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오시다니 송구합니다. 소비는 괜찮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태종은 정한왕후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형을 지켰고 왕실의 평화를 위해 왕위를 내려놓도록 조언했으며 궁중의 덕목을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녀야말로 조선 왕실의 진정한 기둥이었습니다. 대비마마 형님과 마마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소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종이 떠난 후 정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전, 나를 두고 먼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가기로 약속했지 않소? 정한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비도 전하와 함께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는 전하와 함께한 이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1412년 봄이 왔지만 정한왕후의 건강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태종실록 권위 13, 1412년 4월 조에는 대비의 병환이 위중해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4월 어느 날 정한왕후는 침상에 누워 창밖의 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고 제비가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보는 마지막 봄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원경왕후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녀는 정한왕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마마, 제발 일어나셔야 합니다. 형님 마마께서 안 계시면 저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한왕후는 원경왕후의 손을 잡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님, 울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법입니다. 소비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행복했습니다. 원경왕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마마. 형님 마마께서는 너무 일찍 가십니다. 아직도 형님께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정한왕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생님은 이미 훌륭한 왕비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자녀들에게 우애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왕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경왕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정한왕후에게서 왕비로서의 진정한 덕목을 배웠고 이제 그 스승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5월 초 정한왕후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자 태종은 왕자들을 데리고 문병을 왔습니다. 세자 양녕대군 21세, 효령대군 18세, 충녕대군 15세가 대비의 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한왕후는 간신히 상체를 일으켜 왕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상황 처소에서 만났던 어린 왕자들이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왕자들아, 대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형제끼리 절대 싸우지 말거라. 권력을 위해 형제를 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양녕대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는 형제입니다. 서로 돕고 살겠습니다. 효령대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비마마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충녕대군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정한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훗날 세종이 되어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기억될 이 소녀는 정한왕후에게서 배운 덕목을 평생 실천하게 됩니다. 정한왕후는 충녕대군을 특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충녕아, 너는 특별한 아이다. 책을 사랑하고 백성을 생각하는구나. 앞으로 너의 길을 잘 가거라. 형제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거라. 충녕대군은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대비마마, 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자들이 물러간 후 정종이 홀로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412년 6월 초순 정한왕후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태종실록 권위 13, 1412년 6월 조에는 대비의 병환이 매우 위중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정한왕후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침소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전하, 소비가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정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중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이었소. 40년 동안 나를 지켜주었소. 왕비가 되기 싫어했지만 나를 위해 왕비가 되었고 왕위를 내려놓자고 조언해 주었고 대비가 되어서도 나를 보호해 주었소. 정한왕후는 미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비는 행복했습니다. 권력도 자녀도 없었지만 전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정종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중전 나는 평생 단 한 명의 정실 부인만을 두었소.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후궁도 있었지만 내 마음속 진정한 아내는 오직 당신뿐이었소.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종실록과 태종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정종은 조선 왕실에서 유일하게 평생 단 한 명의 정실 부인만을 둔 왕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정종과 정한왕후의 진정한 부부애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한왕후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비가 간 후에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전하, 후릉에 함께 묻혀주십시오. 죽어서도 전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정종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중전. 우리는 살아서도 함께였고 죽어서도 함께일 것이요. 1412년 6월 18일 새벽 정한왕후는 58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실록 권위 13, 1412년 6월 18일 기사에는 순덕왕 대비가 상왕의 처소에서 승하했다. 향년 58세라는 기록이 명확히 나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도 비극적인 최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종은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반려자, 그의 유일한 정실 부인, 조선 최초의 대비가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태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대비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편히 가십시오. 소제가 형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조정에서는 즉시 국상을 선포했고 정한왕후의 시호를 정한왕후로 확정했습니다. 정한은 정절이 있고 편안하다는 뜻으로 그녀의 생애를 완벽하게 표현한 시호였습니다. 장례는 왕비의 예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종은 장례식 내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켰던 여인, 그를 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한 여인, 그의 생명을 지킨 여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정한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태종은 능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실록 권위 14, 1412년 7월 조에는 대비의 능을 개성 근처에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능의 이름은 후릉으로 정해졌습니다. 후는 두텁다, 정이 깊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종과 정한왕후의 깊은 부부애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능 조성 과정에서 특별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정종이 훗날 승하하면 정한왕후 옆에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쌍능 형식으로 조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종과 정한왕후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종은 후릉 조성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전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곧 당신 곁으로 가겠소. 정한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후인 1419년 9월 26일 정종이 74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태종실록 권 37,
1419년 9월 26일 기사에는 상황이 승하했다. 향년 74세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종은 아내가 떠난 후 7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여러 번 나의 정실 부인은 오직 한 분이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실록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정종의 유언에 따라 그는 정안왕후 옆에 묻혔습니다. 후릉은 이제 진정한 쌍능이 되었습니다. 태종실록 권 38 1419년 10월 조에는 상왕을 후릉에 안장하고 정안왕후와 합장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1372년 혼인한 이래 47년을 함께했고 죽어서도 함께 묻혔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기, 조선 건국, 왕자의 난, 즉위와 양위, 그리고 평화로운 노년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후릉은 개성 근처 조용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고 앞에는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위 있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후대 사가들은 정종과 정안왕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부부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비극적인 최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안왕후는 조선 최초의 대비로서 그리고 왕실의 덕목을 후세에 전한 여성으로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후궁 소생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고 어린 왕자들에게 덕목을 가르쳤으면 궁중의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남편을 지켰습니다. 왕위를 내려놓도록 조언하여 남편의 목숨을 구했고 대비로서 남편을 보호했으며 4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지켰습니다. 세종실록 권일, 세종즉위년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선왕정종과 정안왕후는 금슬이 매우 좋았으며 평생 단 한 명의 정실 부인만을 두었다. 이는 왕실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다. 후릉의 봉분 앞에 서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40년 전 두 사람이 나눈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섬기겠소. 저 역시 부군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약속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었습니다. 정종과 정안왕후는 살아서도 함께였고 죽어서도 함께입니다. 후릉에 나란히 잠든 그들의 모습은 격변의 시대를 덕과 지혜와 사랑으로 극복한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보여줍니다. 권력을 포기한 삶이 가져온 진정한 승리. 그것이 바로 정안왕후와 정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